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제 여야의 대진표 윤곽이 슬슬 나올 때입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19곳을 포함해 25곳 지역구의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 공천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은 물갈이 공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물갈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쓴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겠다며 거듭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운동권을 포함한 세대 교체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총선 물갈이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최근 당 중진 전현직 의원들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직접 요구하고 교통정리에 나선 걸 두고 형평성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험지 출마 등 선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 인재근 의원은 당 공천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승리하려면 통합공천을 해야 돼요. 다 끌어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은 사라지고 벌써 사천 얘기가 나오지 않냐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선거대책위원장 제안설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 측 소식에 밝은 당 관계자는 이해찬 고문이 건강상 문제도 없고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 서울 19곳을 포함해 25곳 지역구의 후보자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단수공천 지역구는 25곳입니다. 서울, 이른바 한강벨트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용산, 나경원 전 의원이 동작 을에 예상대로 단수공천됐습니다.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에선 조은희, 배현진 의원이 각각 서초갑과 송파을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송파갑은 예상을 깨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장과 안영환 전 의원을 누르고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구로홀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광진을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오 시장이 고 의원에게 진 지역구인데 이번엔 오 전 의원이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반발하던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개혁신당은 5번째 현역 의원을 영입하면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 데려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까지 현역 의원 1명을 더 채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지금 의원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이상으로 늘려야 6억 원가량의 정당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준을 맞춘 겁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양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적극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방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입 작전을 하겠죠. 몸집을 키워 다음 달 중순쯤 후보자 등록 마감 시점엔 녹색 정의당을 제치고 현역 의원 수 기준인 기호 3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배치할 경우 기호 3번 계획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의원들에게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위 명단 통보 이후 최소 6명 정도는 신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직전 민주당 의원의 부인 등과 식사한 뒤 밥값 10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개인 물품을 사는데 법인카드 2천만 원가량을 썼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사실상 김 씨 수행비서로 일했고 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 등을 사서 자택에 배달한 게 알려졌습니다. 사장님이 내 초밥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 때 올릴까 어떡할까? 지원책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 갖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사과했습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다만 아랫사람들이 사비로 쓴 줄 알았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그동안 해명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수사하던 검찰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먼저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김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등 6명과 식사한 뒤 밥값 10만 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직접 결제를 한 배 씨와 공범으로 봤습니다. 법인카드로 2천만 원 정도 개인 음식비 등을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면서 묵인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는 없이 혼자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던 수행비서 배 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 기소라며 그런다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전 거리 두기가 풀리고 처음 열리는 헬로윈이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한 정보관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헬로윈 행사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이 문서를 포함해 위험을 예견한 보고서 4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 전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보고서들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로윈 축제가 무사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보고서는 파기가 원칙이라는 박 전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광무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이례적으로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오는 18일부터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어제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닷새 앞두고 연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사태로 멕시코 등 순방을 연기했고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각 메르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미, 중동 순방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했습니다. 통상 국빈 방문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행하는 게 관행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연기하게 된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국내 현안을 챙기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순방을 연기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나 총선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면 잘한 일이라면서도 해외 순방에 나서며 환하게 웃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된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졌던 아시안컵 4강전 하루 전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충돌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큰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이강인 선수가 직접 밝힌 이유는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르기 전날 밤 대표팀 내분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 주장 손흥민이 경기 전날 자중하자고 말했는데 여기서 갈등이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이강인이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요르단전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뛴 것도 이 다툼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입니다. 고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을 출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흥민과 이강인을 출전시켰고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똘똘 뭉쳐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데 무기력한 경기 끝에 우리나라는 골문으로 향하는 슛을 하나도 때리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I don't know the reasons. 영국 매체 더 선을 통해 뒤늦게 다툼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충돌을 인정했습니다. 전술 부재 논란, 그보다 더한 안일한 태도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클린스만은 이제 선수단 관리에서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총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전총조 씨가 유료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라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인 등 27명에게 30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전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등장인물이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소설 속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 요소들을 따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전 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팀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4월 친형과 형수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0년 동안 48억 원을 빼돌렸다며 친형과 형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은 오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통해 모두 2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로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준 뒤 다시 돌려받고 또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건 무죄로 봤습니다. 동생 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넣고 뺀 건 인정이 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형수 이 씨에겐 회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부분들이 증발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폭 형량이 지금 감형된 상황인데 동생 수홍 씨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지난달 한 40대 남성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돕다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딸 졸업식에 빠지지 않으려 연장 근무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가족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쉬는 날 없이 9일째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신설비기사 40대 광모 씨. 새벽 1시 겨우 작업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들 무심히 지나쳤지만 곽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딸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주에 집에도 못 오고 일을 했었는데 딸 졸업식 날 하루 휴가를 내기 위해 일을 몰아서 하던 아빠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사고 운전자를 도와야 했습니다. 넘어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들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애쓰는 사이 멀리 16톤 컨테이너 운송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사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곽 씨와 사고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이모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학교에서 소식을 들은 18살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랑 엄마가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정신이 돌아오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일 다니다 예쁜 곳이 보이면 꼭 사진 찍어 보내던 아빠였습니다. 나중에 함께 오자 약속하던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그게 원래 곽 씨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도 생각해봤지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지나쳤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사람을 도우려던 40대 가장은 숨졌습니다. 대신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집단 행동을 일단 미뤄둔 상태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났다간 군에 입대할 수도 있다면서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 각자 사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면허 취소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언급하자 우회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에 개별 사직서를 내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음 달 말에 집단행동을 하는 방법 등입니다. 실제 일부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인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정부는 원천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고 개별적으로 제출하더라도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개별성을 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이 1년차에 해당하는 인턴의 경우 진료 과목을 정하는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으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군복무가 안 된 분들은 이제 군을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한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하루 앞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과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쟁 동력은 그 당시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아마 강력한 뜻을 표명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 주말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 합격생들이 무더기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많은 합격생들이 의대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한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 요강입니다. 1, 2학년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모두 지원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삼성전자 입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 정원 25명 중 최초 합격자 23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과를 만드는 대신 등록금 부담과 취업 걱정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속출했습니다.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차에 입사할 수 있지만 절반이 넘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상당수는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학학 계열에 동시에 합격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처음으로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첫 시그널은 그냥 그래도 의대 선택이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수많은 당근책에도 의학학 계열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면 정년이라는 게 있고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메디컬에 나오게 되면은 개원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사회가 불안정하고 약간 노동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보다 좀 더 안정적인 걸 찾는 거지 않을까. 의대 쏠림은 점점 심해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최초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는 비율은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국내 양대 항공사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영난에 시달리던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역을 오가는 한국의 양대 항공사가 합병하면 미국의 항공업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 몫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받아줄지 말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역외 적용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을 둔 나라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까지 13개 나라 심사를 마쳤고 이제 미국 심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서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당장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지 또 노선 변화는 없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내용은 김도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상반기 중에 미국이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2년간은 각각의 독립회사처럼 운영하기로 해서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통합 절차 기간 동안 다 못 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율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부 장거리 노선 독점이 심해지면 티켓값이 비싸질 거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항공운임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저가 항공, LCC 업계 지각 변동도 불가피합니다. 조건부 승인인 만큼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 넘기고 아시아나는 화물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국내 LCC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주요 노선을 운행하게 된 티웨이는 6월 파리를 시작으로 로마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먼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나 협력할 수 있는 회사하고 함께 차질 없이 유럽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 역시 국내 LCC 중 한 곳이 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각 축전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걸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북한 조직원들이 국내 범죄 조직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주며 외화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며 벌어들인 달러를 매달 평양으로 보냈는데 자세한 소식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단둥시의 한 의류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직원 기숙사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조직의 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경흥 정보기술교류사라는 이름의 북한 조직원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 범죄 조직에 팔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딴 중국 국적의 IT 전문가로 위장해 일감을 따냈습니다. 도박 사이트 한 건당 제작비 5,000달러, 유지 보수에 한 달 3,000달러를 받는 등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 달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15명의 경흥 조직원들은 1인당 500달러를 매달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외화를 송금한 겁니다. 경흥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조직원의 소셜미디어 대화에는 조직원들이 서로의 신원을 묻는 등 점조직처럼 활동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외에도 해외에서 활동하며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북한 조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 직원이라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투자하라고 속여 40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또 다른 유명 자산운용사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광고를 보고 투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의 한국지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직접 만들었다는 인공지능 자동 거래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AI 금융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가장 큰 목적은 개미 한 마리를 살린다면 그 개미의 가족을 살리는 것과 같다. 금이나 오일에 자동으로 투자해 최대 3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 프로그램적 기자회견도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1억 원을 넣은 A씨의 투자 잔고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돈을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회원님은 20만 불 이상을 투입하라는 자기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손해가 났다. 다른 투자자에겐 돈을 받으려면 세금 20%를 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세금을 내야 합법적인 거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돌려받았다.
한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37명이 43억 원가량을 뜯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추적해봤더니 또 다른 채널에서 이번엔 모건 스탠리를 사칭하는 똑같은 수법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전직 금융위원장이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일당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한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사채업자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6,600억 원,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 가운데에는 MZ 조폭들도 있었고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주범 이모 씨와 일당 20명은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동원된 증권 계좌만 330여 개, 22만 회가 넘는 시세 조종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간 영풍재지 주식은 3,400원대에서 4만 8천 원대로 약 14배나 올랐습니다. 주가 조작 조직이 거둔 부당이득 규모인 6,616억 원은 단일 종목으로는 그간 적발된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일당은 모두 20명. 세 개 팀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이 씨 지시에 따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사무실도 모두 흩어진 데다 이 씨 외에는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전혀 몰랐습니다. JTBC가 보도한 20, 30대 MZ조폭 개입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팀으로 불린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초고가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슈퍼카를 몰고 다녔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다른 조직원들을 쫓는 한편 영풍재지를 인수한 대한금속 실소유주 공모 씨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난처인 라파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으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파악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앞으로 임시 텐트가 모여 있습니다. 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의 최남단 국경 도시 라파입니다. 이곳에 가자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가량이 피신해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길목인 라파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زهقنا دموعنا دائما بتنزل شهداء قصف دمار موت جوع عطش فيش أكل. 국제사회는 최후의 피난처를 겨냥한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y sincere hope is that the negotiations for the release of hostages and some form of cessation of hostilities to be successful, and that would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서방 국가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인의 굶주림을 이용하는 게 전쟁 범죄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최근 F-35 전투기 부품이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걸 막았습니다. F-35 전투기가 가자 공습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하는 휴전 협상이 현지 시간 13일 재개된 가운데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미국 화장품 매장에서 이렇게 10대 백인 소녀들이 흑인용 화장품을 검게 바르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검게 칠해 흑인으로 분장하는 이른바 블랙페이스 밈이 SNS에서 퍼지면서 새로운 인종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화장품 매장. 화가 난 직원이 여성 손님을 나무랍니다. 듣고 있던 손님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백인 소녀의 얼굴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흑인용 화장품을 얼굴에 검게 칠한 겁니다. This is so shameful. This is so shameful. 영상을 올린 여성은 이들이 흑인용 화장품을 바르며 낄낄거리고 동물 소리를 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문제의 고객들을 퇴장시켰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NS에선 얼굴에 검은 칠을해 흑인으로 분장하는 이른바 블랙페이스 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새로운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모교 졸업식을 찾아 후배들에게 남긴 축사가 오늘 종일 화제였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조언하면서 즉석 공연까지 선보였는데 졸업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데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 얘기 안 들을 거잖아요. 맞죠? 조금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졸업식 축사. 가수 이효리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마디부터 자신을 낮추는가 싶더니 진심은 나중에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할 뿐 결국 자기 삶을 정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툭툭 던졌지만 그 말 속엔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가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연설을 끝낸 이효리는 자신이 하고픈 말이 담긴 노래로 또 한 번 졸업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지 않고 난 계속 달려가 치르치르 뱅뱅 치르치르 뱅뱅. 대학 졸업식에서 명사들의 신선한 축사는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Tisch graduates, you made it. And you're 먹고 살기 힘든 예술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노배우는 위로와 존중을 건넸고 늘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썼던 가수는 졸업식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건넸습니다. The scary news is you're on your own now. But the cool news is you're on your own now.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을 응원하는 마음, 이효리의 축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겨울 동안 여러 차례 폭설이 쏟아진 강원 지역에선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두껍게 쌓인 눈 때문에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배고픔에 이리저리 헤매는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 가운데 선 고라니는 자동차가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앞장서 뛰는 듯하지만 멀리 안 갑니다. 그러다 또 멈춰섰고 경적을 울려도 제자리입니다. 이 고라니 하루 만에 또 나타났습니다. 어젠 집 마당에 들어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진가시게 준다 했더니 눈에서요 눈물이 자르르 흘러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추워서 그렇구나. 고라니가 안쓰러웠던 박 씨는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도통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이 야생 고라니 겁먹거나 도망가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탈진했는지 상추를 사다 줘봐도 먹지 않습니다. 물과 우유 몇 모금 마신 게 답니다. 결국 지자체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야생 동물이 지금 탈진해서 집 안에 있어. 이런 일 이 사례만이 아닙니다. 멸종 위기동물 사냥은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걸어서 지금 이렇게 야생동물이 사람을 찾아오는 건 올겨울 유난히 잦은 폭설 때문입니다. 많게는 1m 넘게 눈이 쌓여 먹이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먹잇감을 찾거나 혹은 심에 붙여서 강원 산지엔 내일도 최대 15cm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의 눈 덮인 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스키를 즐긴 사람들 때문에 눈더미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새하얀 설산에서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산기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밭 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나스 풍경구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노보드를 타던 4명이 그 자리에서 파묻혔습니다.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뛰어들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손으로 스노보드로 눈을 보내고 나서야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관광객 2명이 정해진 구역이 아닌 곳에서 허가 없이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 스위스라고 불리는 카나스 지역은 큰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일부 지역에 70cm 넘게 눈이 쌓여 관광객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난달엔 눈사태로 도로가 파묻혀 1,5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명절 연휴 동안 쏟아진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종이와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구 뒤섞여 있어서 분류도 제대로 못하고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명절이 끝나면서 쏟아진 쓰레기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쓰레기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곳 선별장에 모여든 겁니다. 이곳 작업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스티로폼부터 플라스틱과 비닐도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적어도 2배는 많아집니다. 지금 평상시 물량보다 반입량이 배로 늘어나니까 설 연휴 기간에는 앞뒤 전후로 한 3일씩 최소 일주일은 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려온다는 겁니다. 제사용품을 담았던 바구니와 그릇들도 한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햄 선물 상자 속 플라스틱도 종이도 그대로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한 상자를 열어보면요. 스티로폼은 분리 배출을 해야 하고 안에 내용물을 담았던 부직포나 과일을 감싼 완충제는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된 멸균팩도 보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 부작이나 부직포 가방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닦아내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는 모두 손으로 해야 합니다. 저쪽 끝에는 이제 병, 여기에서는 이제 종이가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껍질 잡고, 여기 놓으면 비닐 잡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 결국엔 재활용이 되는 것도 그냥 태우거나 일반 쓰레기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일부러 그냥 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기저귀 같은 거, 기저귀, 휴지, 화장실 휴지 너무 많이 올라와요. 헛격지도 나고 하는데 우리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뭐 하지만은 너무 그런 걸 좀 잘 규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원이 아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재활용법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멱살잡이까지 간 게 사실이냐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긴 했지만 대표팀 내에서의 분쟁은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 관리, 리더십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전말을 홍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 실제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마무리하며 남긴 한마디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요르단전 하루 전 선수들 간의 충돌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강인을 포함한 어린 선수 4명이 탁구를 치려고 일찍 떠나자 손흥민이 경기 전날이니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반발하며 다툼으로 이어졌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뒤늦게 다른 선수들이 말렸지만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의 경기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탁구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 내 내분으로 이어진 상황.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갈등을 조정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에게 지고 나서 클린스만 감독은 인스타그램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팀이 돼야 한다는 글을 남겼을 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강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구자로 나섰던 류현진 선수. 아직 어떤 팀에서 뛸지 정해진 바가 없어서 팬들은 애가 탑니다. 팔꿈치 부상은 회복했지만 3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에선 샌디에이고가 류현진을 잡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험이 많고 기복 없는 피칭이 장점이라는 건데 샌디에이고 단장 역시 류현진은 정말 존경하는 선수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하성, 고우석과 함께하는 조합,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역대 2월 중 가장 따뜻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8.8도, 강릉은 아침부터 무려 13.6도까지 오르는 등 봄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봄 기온도 잠시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울은 종일 6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낮을 텐데요. 큰 추위는 없지만 하루 사이 기온이 급변해서 다소 쌀쌀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최고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영동 지역은 내일 눈도 많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최고 10cm 이상, 산간 지역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비와 함께 눈이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대구 9도, 전주, 창원 1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도 청주 9도, 전주 10도, 창원, 부산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모레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